했다 하면 끝까지 알 수 없는 한 골차 승부. 연장은 기본이고 역전의 재역전이 속출하는 경기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플레이오프 1라운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7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73회 출발했습니다. 오늘 5월 21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현석 기자와 박김찬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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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회 오늘 5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5월 15일 스승의 날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15일 2015년 5월 15일이 저희 비하인드넷 1회가 처음 업로드 됐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만 6년을 돌파한 비하인드넷이 되겠네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셋이 변동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물론 온도스포츠 팟캐스트도 있었습니다만 비하인더넷으로만 6년째 273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겠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기찬 PD님, 예. 6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뭐 감회가 있으신지요? 저는 오면서 오늘 달력을 보다가 문득 발견을 했어요. 5월 15일이 또 지나갔구나. 또 1년이 지나갔구나. 예. 예, 뭐 6년 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온도스포츠 자체만 놓고 보면 올해 이제 9주년이 다가오고 있고 네. 비하인드넷 또 9주년 그 다음 달이 300회더라고요. 꾸준히만 하면은. 가을이죠. 네. 그거 때문에 그때 가서 뭘 해야 되나 뭐라도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거나 잘해도 100회, 괜찮아요. 200회 뭔가를 했었잖아요. 비하인드넷. 그래서 300회 네. 때는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수시로 하고 있죠. 네. 그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한 6년 넘는 시간 동안에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계에도 흥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흥했던 시절도 있었고 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좀 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도 항상 흥하는 분위기 속에서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 273회 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또 주신 댓글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만 댓글이 있어요. 에드워드 마님이 5월 15일 토요일에 댓글 주셨는데요. 조심스럽게 미네소타가 파이널을 예상합니다 하셨네요. 미네소타 와일드의 NHL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일단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를 꺾는다는 말씀이신데 뭐 지금 1라운드 플레이오프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서 각 그 전문가들 뭐 팬분들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누구의 예상이 맞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결과가 말해줄 건데 참고로 EA 스포츠의 그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미네소타가 베이거스한테 지는 걸로 나왔고 보스턴이 파이널에서 베이거스를 꺾고 우승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던데 뭐 과연 또 그거대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끝까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N.리님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5월 15일 역시 토요일 댓글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들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틀어놓고 있겠지만 뒤부와 얼마나 잘하는지 볼 생각입니다. 페이스오프 상대가 마침 리그 최고의 센터들인데 어디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플레이오프의 모돌은 콜럼버스의 팬으로서 위니펙의 디부아 선수가 에드먼턴의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상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한번 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피에르 릭 디부아 선수가 1차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디부아 없이 위니펙은 또 이겼는데 2차전 이후에 디부아 선수가 나온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도 궁금해지네요. 댓글 잘 봤습니다. 5월 15일에 프랜시스 기원님도 또 댓글 주셨어요. 지난 5월 13일이 부기맨의 10주기였었네요. 하키나잇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명했습니다.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맘때 동네 신문에 어머니가 편지를 올린다고 합니다. 진통제 없는 세상은 편안한지 풀 컨택이 아주 흔한 종목 선수들에게 펀치드렁크와 뇌진탕은
정령 불가피한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2011년에만 부가드 말고도 2명의 인포서가 더 사망했었네요. 비아냥이 아니라 윌슨, 리브스, 카드리 등 해마다 성격이 더 거칠어지는 선수라면 구단과 리그에서 뇌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레인저스가 윌슨과 플레이어 세이프티에 무려 공식 성명으로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쏟아낸 것도 어쩌면 부가드 때문일 수 있겠네요. 웨스 맥콜리 명심판이라더니 고작 10분으로 땡치고 정말 실망입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지난 2011년에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인포서 데릭 무가드 선수를 떠올려 주셨어요. 별명이 부기맨이었죠. 당시에 뇌진탕 관련 질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진통제와 술을 섞어 마시다가 치사량을 넘겼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지 어느덧 10년이 됐었는데 그 일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던 지난번 그 워싱턴 그리고 레인저스 경기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도 실망하셨군요. 예. 아무튼 어떠한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경기 안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댓글도 잘 보고 갑니다. D.H.K님 5월 16일 일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들으시다가 쓰셨나봐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차전 바나체기 1피리어드 이른 시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거의 앤더슨이 한 경기 전체를 골텐딩을 맡았네요. 크크크. 워싱턴이 TJOC의 위닝샷으로 연장전에서 1차전 가져갑니다 하셨습니다. 워싱턴 대 보스턴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을 보신 소감인데요. 워싱턴의 골리 바네체크 선수가 1피리어드 중반에 부상으로 나갔고 크레이그 앤더스 선수가 교체 출장했는데 연장까지 소화했고 워싱턴의 승리로 이어졌었어요. 지난주에 저희 이야기 나누다가 이현숙 기자님이 워싱턴의 바네체크, 삼소노프 둘 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미덥지 못하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그래서 워싱턴이 정규리그 마지막 그 필라델피아전에서 앤더슨을 거의 한 달 만에 출장시켜서 한번 플레이오프 대비해서 시험해 본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렸었는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 앤더슨이 등장을 하게 됐고 1, 2차전 골문을 맡았네요. 삼소노프 선수는 3차전에 일단 돌아온 상황이고요. 그 말씀 주셨습니다. 1차전 연장 골든골은 TJ 오시 선수 도움에 닉 다우드 선수의 골로 결국은 기록이 됐군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지 기대가 되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니스 폴님 5월 16일 일요일 댓글입니다. NHL 볼 때마다 궁금한 건 라인 체인지 할 때는 코칭 스텝이 라인 체인지 순간마다 일일이 지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파워플레이 같은 상황을 빼곤 보통 인플레이 상태에선 선수들이 짜여진 루틴에 맞춰서 스스로 알아서 체인지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하키 경기에서 라인 체인지를 할 때마다 코칭 스태프가 지시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현숙 기자님. 그거는 감독의 그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라인에 이 다음 시프트 누가 뛰고 하는 걸 이제 간결하게끔 좀 암호 같은 느낌으로 불러요. 그때예요. 바로바로. 예. 그렇게 딱딱딱 부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좀 변칙적으로 나가야 될 타이밍에는 또 변칙적으로 나가고 그런 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코칭 스태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그 긴박한 경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오겠군요. 그래도 시프트가 30에서 35초이기 때문에 네. 그거 생각하고 낼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감독들이 이제 콜하고 다음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잘 못 듣거나 이러면 이제 좀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투맨이맨이 발생한다든지. 투맨이맨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NHL 정도의 레벨을 네. 가면은 좀 지쳐서 좀 마음이 좀 급해서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잘 안 나오죠. 이제 너무 시프트가 길어져가지고 지쳤는데 미처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오기도 전에 살짝 나왔다가 이제 근데 인플레이 상황이라서 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많죠 아무래도. 네. 유니스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 댓글 5월 21일 오늘 조금 전에 달린 댓글인데 볼츠 레츠고님 댓글입니다. 화끈한 플로리다 더비 3차전이었습니다. 2피리어드에 5골 넣어서 이기나 했는데 3피리어드에 동점 허용하고 연장해서 그것도 템파의
신경을 잘 긁던 롬버그에게 고고를 먹혔네요. 두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홈구장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4차전이 일요일이긴 한데 하필 새벽이라 못 볼 것 같네요. 확실히 드리에드거보다는 보브롭스키가 선발로는 더 적합한 것 같고 쿠체로프랑 스탬코스 들어오니 템파 공격이 확 살아난 것 같습니다. 다만 수비는 분명 보강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템파베이 입장에서 써주신 댓글이고요. 플로리다와 템파베이의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 결과 확인하시고 주셨어요. 난타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3차전까지 다 지금 이 시리즈는 원정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3차전에서 오늘 보브롭스키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결국 플로리다의 역전승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코멘트도 주셨고 템파베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따가 NHL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현숙 기자님 생각은 또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고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소개해드릴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댓글의 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로운 이야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후원도 또 해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되니까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는 NHL 2020-2021 플레이오프 1라운드 현재까지의 상황을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중간 점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고요. 오늘 273회 이 중간 리뷰는 현재 시각 기준 5월 20일 목요일 경기 종료 기준입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5월 21일 금요일 오늘 경기 결과까지 일단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매 경기 지금 접전의 경기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고 뭐 연장에 역전의 역전, 재역전 지금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흐름으로 각 시리즈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약간 그 팀들의 전력차가 있다고 평가됐었던 스코샤노스 디비전도 1차전을 보니까 하위 시드 팀들이 원정에서 다 이기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각 디비전별 시리즈별로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현숙 기자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시리즈별로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을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현재까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각 팀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나눠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4위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시리즈입니다. 1차전부터 보겠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양팀이 2대2로 맞섰는데 캐롤라이나가 3피리어드에 3골을 넣고 승부를 갈랐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2로 캐롤라이나가 승리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조던 스타일 선수가 2골을 기록했고 니노 니덜라이터 스위스 출신 선수 이 선수가 3피리어드 결승골을 넣었네요. 캐롤라이나의 골리 엘릭스 네덜코비치 선수가 22세이브 2실점 승리를 했는데 NHL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습니다. 내슈빌의 골리 유세 사로스 선수는 33세이브 4실점 패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캐롤라이나가 1피리어드에 세바스티안 아우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앞서 나갔고요. 1대0의 스코어가 쭉 가다가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엠티넷 골 포함해서 캐롤라이나가 2골을 더하면서 최종 스코어 3대0으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세바스티안 아우 선수가 선제 결승골 포함해서 2골, 파워플레이 골과 엠티넷 골이었고요. 캐롤라이나의 엘릭스 네덜코비치 선수가 이날은 32세이브 셧아웃 승리, 플레이오프 데뷔 첫 셧아웃을 기록했어요. 내슈빌의 유세 사로스 선수 역시 나왔는데 28세이브 2실점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잡았고요. 현재 시리즈 전적 2승 무패로 앞서 나가고 있네요. 여기는 캐롤라이나의 우세를 점쳤던 그런 시리즈였는데 현재까지 결과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캐롤라이나가 일단 2차전까지 뭐 예상했던 대로 잘 풀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생각보다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림은 맞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건 맞습니다. 한 발씩 계속 앞서 나가면서 뭐 아주 어렵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어렵게는 생각보다 어렵게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막
으아 진짜 어려워서 이건 뭐 지고 뭐 이런 정도까지 결과는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팀 컬러가 결국 비슷하거든요. 두 팀은 이제 그런데 이제 캐롤라이나가 사실 조금 더 선수진이나 이런 부분이 두텁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같은 색깔의 컬러면은 선수진이 강한 팀이 이긴다라는 말씀은 이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캐롤라이나는 우세를 점쳤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눈에 띄는 건 네덜코비치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그래서 네. 그래도 이게 사로스한테는 린네가 됐든 사로스가 됐든 조금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2차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골텐딩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기에서도 셧아웃 승리를 하는 걸 보고 뭐 내슈빌을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2차전이었어요. 네. 네덜코비치 선수의 경험 부족, 특히나 이런 플레이오프라는 큰 경기에 대한 경험 부족이 걱정거리라고 하셨었는데 네. 뭐 그것과는 다르게 일단 내슈빌 상대로 좋은 큰 무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별 문제가 없이 지금은 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캐롤라이나 뭐 그래도 잘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내슈빌 입장에서는 일단은 2패입니다. 뭐 일단 홈으로 돌아가서 반격을 노려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요 말씀을 이제 세인트루이스랑도 비슷하게 드릴 텐데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경기 내에 이제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이 그런 뭐랄까 변수들이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잡았어요. 네.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력의 부족인 거죠. 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잡을 여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양상은 2차전에서 제일 잘 드러났죠. 어떻게 보면은 사로스가 진짜 좋은 경기력을 펼쳤고 그러면서 완전 저득점전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거의 첫 골을 제외하면은 1대0 상황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파워플레이 찬스도 7번이나 했었고 내슈빌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찾아왔는데 못 잡은 거죠. 이제 주전골리도 잘했고 저득점전으로 끌고 갔고 파워플레이까지 기회를 여러 번 잡았는데 한 골도 내지 못했다? 네. 이건 사실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전력이 뒤처진 팀에서 이런 경기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전력이 부족했다. 그런 찾아온 기회를 잡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드러났었던 1, 2차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프리뷰 때 이현수 기자님이 내슈빌로서는 공격을 이끌어줄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 뭐 1라인 선수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포르스베리, 아르비도선, 조앤슨 이런 라인들이 좀 끌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선수들이 1차전 선제골 이후에는 또 잠잠해졌어요. 네, 뭐 그냥 싹 틀어 막히는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듀쉐인 선수도 1차전에 굉장히 못했고 2차전에도 막 그렇게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수진의 깊이 자체는 분명히 괜찮은데 득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결과적으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에서 골을 못 만들면은 경기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골을 넣을 만한 이제 힘을 보여줄 만한 선수들이 없다는 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내슈빌이 과연 홈에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캐롤라이나가 쉽게 또 짧게 시리즈를 끝낼 것인지 또 한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리즈 보겠습니다. 2위 플로리다 팬서스 대 3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시리즈입니다. 1차전부터 보죠. 역전의 재역전, 총 4번의 역전을 주고받았던 경기였는데 3대4로 뒤지던 템파베이가 3피리어드 후반에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의 연속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4 템파베이의 승리였어요.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올 시즌 첫 출장했습니다. 정규리그 출장 없었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플레이오프 1차전 복귀전이었는데 2골 1도움 3포인트. 3포인트 모두 파워플레이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스티븐 스탬콘스 선수도 38일 만에 돌아와서 도움 2개를 올렸던 템파베이였고요. 수비수 빅토르 헤드만, 라이언 맥도나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각각 3도움, 2도움씩 올렸네요. 템파베이의 골리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35세이브 4실점 승리, 플로리다의 골리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는 35세이브 5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2차전 보겠습니다. 2차전에서는 1피리어드에 2골을 먼저 넣은 템파베이였는데 2피리어드에 플로리다의 추격골 한 골차가 이어지다가 3피리어드 후반에 야니 고드 선수의 엠티넷 골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로 템파베이의 승리였습니다.
템파베이의 온드르제이 팔라트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을 올린 2차전이었고요.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32세이브 1실점 승리. 플로리다는 골리가 바뀌었어요. 크리스 드리에이거 선수가 26세이브 2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드리에이거 선수의 NHL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어요. 플로리다의 공격수 샘 베니 선수는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2차전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끝난 3차전 결과 보겠습니다. 1피리어드에 플로리다가 2대0 리드를 잡았는데 2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8분여 만에 템파베이가 3골을 넣고 역전을 해요. 템파베이가 잠시 동점을 허용하긴 했는데 파워플레이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5대3으로 앞선 가운데 템파베이가 2피리어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3피리어드에 플로리다가 다시 2골을 따라붙었고 5대5 동점으로 연장에 들어갔고요. 연장 초반에 라이언 롬버그 선수의 골든골, 플로리다가 재역전승, 최종 스코어 6대5, 연장 끝에 플로리다의 승리였습니다. 플로리다의 라이언 롬버그 선수가 재역전 결승골인 연장 골든골을 터뜨렸어요. 자신의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이었고 올 시즌에 2골, 통산 2골밖에 없었던 이 선수가 오늘 3차전 아주 귀중한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샘 베니 선수 한 경기 쉬고 복귀해서 1피리어드 선제골을 넣었고요. 플로리다의 체코 출신 수비수 라드코 구다스 선수가 1피리어드 추가골로 NHL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는 크리스 드리에이거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17세이브 5실점하고 2피리어드 종료 후에 교체 아웃됐고요.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가 3피리어드부터 교체로 나와서 9세이브 무실점 승리까지 기록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변함없이 나왔는데 41세이브 6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의 수비수 키스 얀들 선수가 부상으로 3차전 나오지 못했습니다. 피닉스 시절이었던 2009년 3월 이후에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979경기 연속 출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결장했던 얀들 선수였어요. 자, 3차전까지 끝난 현재 플로리다가 홈에서 2연패하고 원정에서 1승했습니다. 양팀 모두 원정 경기에서만 이겼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상당히 흥미를 모았던 시리즈였는데 생각보다 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 플로리다가 어떻게 보면 좀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원정에서 3차전을 잡고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이 될지 이 시리즈도 좀 더 좀 흥미진진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뭐 점수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보기는 즐거운 경기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템파가 어쨌든 2대1로 앞서는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전반적인 전력 같은 부분은 뭐 템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템파베이부터 그러면 예.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역전패는 막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었죠. 당연히 이제 2피리어드에 5골이나 넣어가지고 역전을 했는데 그걸 또 뒤집혔으니까 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탬코스 쿠체로프가 복귀를 한 지금 템파베이한테 여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실점이 됩니다. 여지라는 그러니까 뭐 파워플레이라든지 순간적인 빈틈이라든지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그건 그냥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만큼 그 팀의 결정력, 전반적인 결정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스탬코스 선수라든지 이제 부상자 선수들이 복귀를 했는데 뭐 별로 이제 그 부상의 여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쿠체로프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쿠체로프 선수가 들어왔던 첫 경기는 진짜 정규 시즌 템파랑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런 이제 공격 전개라든지 그다음에 파워플레이 옵션이 극대화됩니다.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무서운 팀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트 시즌에서 더 결과적으로 이제 1차전, 3차전 다 파워플레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제 파워플레이 옵션이 극대화된 부분에 대한 성과도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이 따라잡힌 것 같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플로리다가 불이 붙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키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플로리다의 공격을 또 만만치 않게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비진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플로리다 같은 공격이면은 어느 팀이 막아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실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두 골리가 모두 이제 실점이 많았지만은 못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둘 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여전히 템파가 그냥 전력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템파베이 부상자들 복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했었는데
쿠체로브, 스탬코스, 팔라트, 헤드만, 맥도너 뭐 이런 선수를 지금 다 요소에서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템파베이로서는 시리즈를 앞서갈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일 때 오늘 1승은 챙긴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플로리다의 세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확실히 이 팀은 공격력 전개 같은 부분은 굉장합니다. 이 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에서는 정말 기대치가 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베니 선수가 결과적으로 2차전에서 안 나온 게 발목이 잡혔다라고는 원인이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베니 선수가 2라인에 위베르도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또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베르도, 티핏, 그 다음에 베닛 이렇게 세 명이죠. 예. 이제 이 라인이 되는데 이게 진짜 공격 1, 2라인의 공격력을 끌어내는 부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공격을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팀이다라는 걸 지금 어떻게 보면 템파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좋긴 하지만은 전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쿠체로프, 스탬코스가 돌아온 템파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도 이제 한 발 정도는 뒤에 있고 수비적인 부분은 사실을 비교를 하면은 이제 뭐 그 누구죠? 에크블레드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에런 에크블레드 선수의 공백이 결국은 좀 느껴지는 시리즈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도 네. 어느 정도는 있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스탠코스, 쿠체로프 어느 라인이랑 이제 지금은 스탠코스 선수가 2라인 나오고 쿠체로프 선수가 1라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라인에 어느 하나 라인 매치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에크블레드 선수가. 그러면은 실점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라인 통제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골리 기용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첫 경기에 드레이거를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나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제 보브롭스키를 어느 시점에는 이 선수를 믿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시점이 왔죠. 오늘 3차전에서 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점이 왔는데 그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 시즌에 좋았던 거는 일단은 드레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1차전에 일단 드레이거를 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차전에 보브롭스키를 냈어요. 이게 왜 결과적으로 나빴냐면은 보브롭스키가 이 경기에서 5실점을 하긴 했는데 못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했어요. 꽤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골리가 왔어도 요 경기는 진짜 4점, 5점 실점을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명분상으로 5실점 했고 패배했기 때문에 더 나은 골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안 바꿔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바꿨다가 졌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근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2차전 드레이거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드레이거가 이 실점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드레이거 이 경기에서 초반에 흔들리면서 별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3차전에 좀 터졌네요. 2차전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또 성적은 괜찮았잖아요. 2실점으로. 그러니까 3차전 낸 거예요. 근데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만약에 드레이거를 1차전에 냈다면은 이런 양상 안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이런 기용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 도박을 뭐 반쯤 한 건데 약간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는 아마 보브롭스키가 나오겠죠. 그래 보이죠 지금은. 예. 지금 4차전은 일단 보브롭스키가 유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그때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 이 시점에 왔습니다. 이 보브롭스키를 믿어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보브롭스키가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1차전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정규 시즌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차전에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그냥 쭉 밀고 나가면서 이제 쭉 이제 그 퍼포먼스 빌드업 이렇게 시키면서 이제 그 자신감을 올려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 그것도 조금 애매해진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용 부분에서 약간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예요. 뭐 앞으로는 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로리다의 골리 기용 4차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템파베이 골리 안드레이 마실레프스키 선수는 좀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최근에 플로리다와 연달아 만나고 있는데 정규리그 마지막 2연전도 그랬고 최근에 5경기만 보면 지금 5실점, 4실점, 4실점, 1실점, 6실점 세이브 성공률 89.1%에 평균 실점 4.00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플로리다와만 5경기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정규리그 때도 플로리다전 6경기 나온 기록을 보면 89.8%에 3.33이에요. 6경기 중에 4경기가 4실점 이상이었다.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전체 성적을 보면 92.5%에 2.21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플로리다전에 지금 기록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플로리다가 워낙 그만큼 득점력이 좋고 강팀이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저 댓글에서 저는 수비가 영 템퍼베이 불안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바실렙스키가 좀 물음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숙 기자? 그만큼 플로리다 공격력이 센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만큼 플로리다 공격력은 올 시즌에 막을 만한 팀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바실렙스키가 팀별 성적을 봐도 캐롤라이나 상대로도 93.32, 22.14. 시카고는 안 볼게요. 뭐 플레이오프 못 간 팀은. 네. 내슈빌 상대로 94.3%, 1.81이에요. 다 좋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롤라이나 상대로도 20.14입니다. 네. 그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도. 그런데 플로리다 상대로 89.8에 3.36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만큼 세다. 플로리다의 공격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플로리다 1, 2라인을 축으로 한 그런 공격력이라든가 3라인도 나쁘지 않고 4라인 그리고 파워플레이 강화된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그냥 힘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플로리다는 사실 작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했습니다만 공격 자체는 괜찮은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템파로도 먹힌다. 공격이란 툴을 일단 먹힌다라는 거를 올해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 오늘 경기 잡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플로리다의 공격력이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바실렙스키 선수 외에는 그렇죠. 없죠. 뭐 쭉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막강한 플로리다의 공격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바실렙스키 선수로서도 계속 지금 결과는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혼다 웨스트 디비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리즈 1위 콜로라도 애벌랜치 대 4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대결입니다. 1차전 보겠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1대1 동점으로 가다가 3피리어드에 콜로라도가 3골을 넣고 승리를 거뒀어요. 최종 스코어 4대1 콜로라도의 승리였습니다. 콜로라도의 네이선 맥키넌 선수가 결승골 포함 2골 1도움 3피리어드에서만 3포인트 3골에 기여를 해줬고요. 가브리엘 란데스코그 선수도 1골 2도움 역시 3피리어드에서만 같이 3포인트 올렸습니다. 콜로라도의 필립 그루바와 골리가 22세이브 1실점 승리, 세인트루이스의 조던 베닝턴 골리가 46세이브 3실점 패전을 기록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2차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콜로라도가 3대 0으로 쉽게 앞서가면서 잘 풀어갔던 흐름이었는데 이후에 세인트루이스의 추격이 시작됐고요. 세인트루이스가 3피리어드 한 4분여를 남기고 4대 3 한 골 차까지 추격을 합니다. 하지만 콜로라도가 엠티넷골 2골을 추가했고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 3 콜로라도가 2차전도 가져갔습니다. 콜로라도의 네이선 맥키넌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이날도 3골 1도움 4포인트를 올렸고요. 요나스 돈스코이 선수도 2골 1도움 3포인트 활약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골리 필립 구루바오 선수가 32세이브 3실점 승리, 세인트루이스는 조던 베닝턴 골리 역시 나와서 29세이브 4실점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공격수 나비드 페롱 선수가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서 1, 2차전 나오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랜치가 홈 1, 2차전을 모두 승리했고 현재 시리즈 전적 2승 무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콜로라도가 2승을 먼저 홈에서 챙겼는데 콜로라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한 발 앞서갑니다. 확실히 이번 시리즈에서도. 그리고 1차전 같은 경우가 제가 이번 시즌 내내 말씀드렸던 제일 콜로라도스러운 경기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1차전. 예. 비기고 있다가 한번 3피리어드 초반에 물고 탁 터지니까 3골 바바박 넣으면서 끝내버렸죠. 네. 요겁니다. 요거예요. 딱 한 번 이제 불이 딱 붙으면은 거기 그냥 폭발을 시켜가지고 끝내버리는 거. 이 맥키넌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터지는 예. 그 이 흐름인데. 뭐 맥키넌을 네. 중심으로 터질 때도 있고 뭐 사실 2, 3 라인도 예, 뭐 확 붙으면은 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1차전. 근데 빙턴이 잘했는데도 이 경기는 졌다라는 부분. 그건 세인트루이스 때 말씀을 드리고 2차전은 이제 콜로라도의 안 좋은 점이 나왔던 경기죠. 3대 0으로 드르륵 똑같이 앞서 가다가 쭉 이게 있어요. 네, 콜로라도는 한번 딱 액셀 딱 밟고 그게 한번 제동이 딱 걸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꾸역꾸역 잡아먹히다가 지는 게임은 그렇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3골 차도 질 수 있는. 예.
그런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콜로라도를 항상 그 컵 컨텐더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런 경기 양상 때문에 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런 경기 양상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왜 이거는 정규 시즌에는 뭐 이길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플레이오프 때 가죠. 점점 강한 팀이 오죠. 수비가 강한 팀이 만나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발목이 잡히는 시리즈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리즈 중에 한 번은. 그게 작년에 댈러스전이었죠. 예. 근데 그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도.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 업템포 스타일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전개를 하고 일단 슛을 많이 때리는 게 캐롤라이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먹히면서 시리즈를 앞서 나가고 있고 올해 맥키넌, 란드스코그, 란타넨 괜찮습니다.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알아도 막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이번 세인트루이스 연속 그대로 나왔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또 불안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2차전에 나왔다는 거. 좀 경기력이 불안한 부분. 그리고 시한폭탄 항상 말씀드렸죠. 캐들이. 이거 언제 한번 터진다고? 어제 터졌습니다. 어제. 지금 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체킹이 더 악질이라고 봐요. 네. 이런 체킹이 윌슨보다 더 악질입니다. 윌슨은 딱 그 선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징계 안 받잖아요. 이 친구는. 징계를 크게 안 받잖아요. 진짜 애매하게 딱 그 선에 딱 맞춰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어제 딱 보시면은 머리를 찍어버립니다. 그 안 보이는 쪽에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네, 이번에 하고 대면 사정 청취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은 플러스 5게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5경기 이상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콜로라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2라인 센터예요. 2라인 센터. 이거 빠지죠? 그러면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인트루이스는 기본적으로 선수진이 탄탄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부분도 2019년 컵 위닝할 때 잘 보여줬죠. 그런 부분에선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올해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여지를 주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줬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센 팀 만났죠. 그러면은 이 파워플레이에서 연속골 들은 먹고 역전패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게임. 네. 그러면서 얘 출장 정지. 분위기 쫙 내려가죠. 그러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이긴 거죠. 이번 경기는. 이런 부분에서 이 여지를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들이 맨날 이랬어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안 나와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 나오면서 2018년, 19년, 20년 한 해 안식년 쉬어가고 2021년 또 징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캐롤라이나는 좋은 상황이지만 캐롤라이나만큼 좋은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역경기 정지가 나올지는 이제 소식을 봐야 되는데 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징계를 예상하고 계시는 중징계도 거고. 가능성이 있죠. 네. 예,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건 진짜 머리를 노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메이저 들어갔었고요. 매치 페널티가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리즈 통으로 쉴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진짜 그 뭐랄까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가 살아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왜 주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캐들이가. 2차전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엿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또 세인트루이스에게 기회가 될지 어떻게 보면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18, 19년 캐들이 징계 당했던 말씀드렸죠. 네. 그 시리즈 다 보스턴한테 4대3으로 졌습니다. 토론토. 자,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2승을 했으나 조금 뒷맛이 좋지 않은 2차전의 마무리였다. 뭐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캐롤라이나만큼 좋느냐 2대0 상황의 리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지난 두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여기도 근데 내슈빌과 마찬가지예요. 경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국면은 두 경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실현하기에는 세인트루이스의 날카로움이 조금 둔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1차전 비닝턴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거 진짜 2019년 비닝턴 본 느낌이에요. 46세이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졌습니다. 결국. 예, 그 초반에 그 실락 같은 틈에 그 쭉 벌어지면서 져버렸죠. 예. 그리고 2차전이 초반에 비닝턴이 좀 이상하게 첫 골이 들어갔습니다. 우당탕탕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걸로 잡은 리드가 거의 경기 끝까지 갔죠. 근데 거기서 그 골이 안 나오고 그냥 한 2대0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아마 따라잡혀서 졌을 딱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동점되고 역전당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기 흐름 자체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초반에 그 무너진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리드 끌려가다가 지게 됐죠. 네. 그리고 파워플레이 5분짜리 먹었는데 슛도 제대로 뭐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파워플레이 골이 하나 억지로 이제 그 뒤에 러시 상황에서 들어오면서 리바운드 골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셋업에서 나와야죠. 5대4 메이저 파워플레이 정도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기려면은 이런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도 역전하거나 최소 동점 만들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장면은 못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날카로움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립죠? 페롱입니다. 페롱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예. 페롱이 정말 간만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경기당 1포인트 이상한 선수가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파워플레이 1라인에도 뛰고 공격 1라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라인 윙어가 빠짐으로써 파워플레이 1라인도 조율을 해야 되고 파워플레이 2라인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2차전에 5대4 메이저 파워플레이 5분짜리가 나왔네요. 이 선수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 파워플레이의 네.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살리지 못했고 코로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리고 보투조 선수도 지난 경기에 그 조스트 선수한테 이 팔꿈치 맞고 경기 중간에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폴커 선수가 이제 캐드리 선수한테 이제 당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도 3차전 이후 3차전 이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진 선수는 빠졌는데 1라인 통제는 안 되고 있고 이 세인트루이스가 이러면은 이 피에트란젤로가 그릴 수밖에 없어요. 피에트란젤로만 있었다면 좀 수월하게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이제 뒷이야기고 지금 또 빠진 선수 빠지는데 뭔가 기회가 오는데 또 잡지 못한 좀 내슈빌과 같은 상황이 나와서 그래도 좀 콜로라도한테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시리즈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3차전 세인트루이스로 장소를 옮겨서 남은 경기들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2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 3위 미네소타 와일드의 대결입니다. 1차전 63분이 넘게 스코어 0대0이 이어지다가 요엘 에릭son 에크 선수의 골든골이 터진 미네소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미네소타 연장 승이었어요. 미네소타의 골리 캠 텔버 선수가 42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했고 베이거스는 골리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가 29세이브 1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 베이거스의 반격이 됐군요. 이 피리어드에 미네소타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만 18초 만에 베이거스의 동점골로 1대1이 됐고 베이거스가 이에 역전 성공하면서 최종 스코어 3대1 베이거스의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베이거스의 엘릭스 터크 선수가 역전 결승골에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추가골까지 기록을 해줬고요. 베이거스의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골리가 34세이브 1실점 승리, 미네소타 캠 텔벗 골리는 25세이브 3실점 패전을 기록했던 2차전이었습니다. 3차전이 오늘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피리어드에 미네소타가 2대0으로 앞서갔던 경기였는데 2피리어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2피리어드에 베이거스가 3골을 넣으면서 3대2 역전을 했고요. 베이거스가 3피리어드 후반에 2골을 더하면서 승리를 결정지었어요. 최종 스코어 5대2로 베이거스의 2연승이었습니다. 베이거스는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또 나와서 14세이브 2실점 승리, 미네소타도 캠 텔벗 골리 또 나와서 35세이브 4실점 패전을 추가했네요. 1패 후 2연승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현재 2승 1패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1차전 연장 이후에 베이거스의 반격 이런 흐름인데 일단 리드를 잡고 있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쪽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전반적으로 베이거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1차전을 지긴 했습니다만은 요 경기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좀 중요한 국면에서 적소의 좀 득점을 이제 낼 만한 선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잘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이제 댈러스랑 결승 때도 이런 느낌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1차전도 이런 느낌이 딱 나와버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2, 3차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경기 같은 부분은 좀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패트리츠 선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득점력이 지금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패트리츠 선수 1, 2, 3차전 다 결장했고 지금 5월 1일부터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차전에 1라인에 이제 터크를 넣으면서 요거 이제 좀 성과를 보고요.
이제 3차전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피리어드 중반부터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아니죠. 2피리어드 중반도 아니고 2피리어드부터 그냥 베이거스 경기였습니다. 2피리어드 슈팅수 22대5, 3피리어드 슈팅수 14대4. 그냥 아주 틀어 막아버렸죠. 미네소타를. 뭐 플레리가 이 피리어드부터는 되게 편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베이거스가 좀 앞서 나가지 않는가. 지금 시리즈도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경기만 봤을 때는 미네소타도 야 확실히 진짜 웨스트 1, 2, 3이 별로 이제 그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가면 갈수록 지금 좀 벌어지는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원정에서 또 3차전을 잡고 만약에 4차전은 또 이런 양상이 나오죠. 이러면은 뭐 시리즈가 빨리 끝날 가능성까지도 점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의 인라인 센터를 지난주에 주목하셨잖아요. 예. 챈들러 스티븐슨 선수를 축으로 해서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주 세 경기. 잘하고 있죠. 저는 스티븐슨 선수는 항상 그 득점에서 또 어떻게 기여가 좀 덜 나오는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지금 약점이 뭐 거의 안 나오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다음 라운드에서 뭐 상대가 될 팀이 맥키넌 아니면은 지금 오라일리잖아요. 근데도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네소타의 센터진을 상대로는 뭐 요 에릭손 에크라든지 하트먼, 라스크 정도죠. 1, 2, 3라인 센터니까. 근데 요 센터진보다는 확실히 비교 우위에서 그럼 밀리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뭐 우위에도 서는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네소타가 원정 1차전을 연장 끝에 잡았는데 이후에 2연패. 지금 홈에서 펼쳐지는 4차전에 좀 필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홈에서 4차전 내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미네소타의 세 경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미네소타는 1라인에서 4라인까지 좀 다 어느 정도 이상의 기여가 나오는데 그게 좀 10분 발휘가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지금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1라인에서 4라인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4라인 깊이가 아주 그렇게 탄탄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라인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안 좋은 좀 그런 흐름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이제 표출이 안 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고 이 경기도 좀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경기였고요. 왜냐하면 첫 골 던파 선수가 또 멋지게 넣었을 때 흐름이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전 경기에 텔버 선수가 워낙 잘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딱 빈틈을 주면서 15초, 20초도 안 돼서 동점골 18초 만에. 예. 그렇게 동점골 먹히고 이후에 또 실점을 하면서 이제 네. 경기 떠나버리고 말았고 오늘 경기 같은 부분은 사실 조금 불운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대 0이 됐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된 바람에 네. 2대 0으로 됐고 2대 0으로 1피리어드가 맞춰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세 번째 골이 들어갔으면 플레리가 계속 안 뛰었거든요. 분명히 교체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3대 0의 리드를 잡았고 상대는 이제 좀 흔들리면서 골까지 교체가. 근데 3대 0이 안 됐고 2대 0이 되면서 뭔가 얘네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멘탈리티 분명히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1피리어드밖에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2피리어드부터 그냥 주르륵 실점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경기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그 최상위권 팀들한테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네. 베이거스도 그런 팀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 팀인데 무조건 만회할 팀이 있는 팀이거든. 능력이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베이거스 마찬가지고. 오늘 경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쭉 갈 게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미네소타는 좀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고 텔벗이 첫 경기는 잘하긴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네소타의 가장 관건인 선수가 캠 텔벗이라고 하셨었는데. 그죠? 예. 텔벗 많이 무너지죠? 그럼 캐캐는 뭐 믿을 건가요?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자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아주 그렇게 잘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텔벗이 잘해야 되는데 저기는 뭐 눈을 말씀드리지만 플레리 무너져도 레네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급의 자원이.
근데 지금 텔벗이 가면 갈수록 지금 공략당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는 결코 미네소타 입장에서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차전에 어떻게 수습이 될런지 이제 텔벗이 다시 또 이 선수가 뭐 자기 한 경기는 비디오 다 보면서 분석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또 베이거스 공격진의 그 버릇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내서 다음 경기에 반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강팀들은 작은 여지를 놓치지 않고 잡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하위 팀, 약팀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1차적인 통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 또 한 번 느껴졌던 그런 시리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차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4차전 이후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까지 현재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의 상황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중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위 피츠버그 펭귄스 대 4위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입니다. 1차전 역전의 재역전이 일어났던 경기였는데 카일 펠미어리 선수의 연장 골든골로 뉴욕 아일랜더스가 가져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아일랜더스의 연장 승이었는데요. 아일랜더스의 카일 펠미어리 선수가 선제골에 연장 골든골 중요한 2골 넣어줬고요. 장 가브리엘 파조 선수가 1골 2도움 3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날 아일랜더스는 골리 일리아 소로킨 선수가 39세이브 3실점 승리를 올렸고 피츠버그는 트리스턴 자리골리가 37세이브 4실점 패전을 기록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2차전 1피리어드에 브라이언 러스트 그리고 제프 카터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리드를 잡았던 피츠버그였는데 끝까지 상대 추격을 뿌리쳤고요. 결국 최종 스코어 2대1로 피츠버그 펭귄스가 승리하면서 1승 1패 균형을 맞췄습니다. 2차전에서는 피츠버그의 골리 트리스턴 자리 선수가 37세이브 1실점 승리. 뉴욕 아일랜더스는 골리가 바뀌었어요. 세미온 발라모프 선수가 나와서 43세이브 2실점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피츠버그의 공격수 예브게니 말킨 선수는 1, 2차전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전 피츠버그로 뉴욕으로 장소를 옮겨서 펼쳐졌는데 피츠버그가 앞서가면 아일랜더스가 추격하고 또 동점 만들고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어요. 3피리어드 후반에 아일랜더스가 4대4 동점을 또 만들었는데 3피리어드 종료 3분여를 남겨놓고 브랜던 타네프 선수의 골이 터졌고 이게 결승골이 됐습니다. 피츠버그가 결국 5대4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3차전도 가져갔습니다. 피츠버그의 브랜던 타네프 선수가 3피리어드 후반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4월 3일 이후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43일 만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복귀한 선수인데 오늘 결승골 주인공이 됐어요. 피츠버그의 제프 카터 선수는 3차전에서도 2골 활약이었고요. 피츠버그 예브게니 말킨 선수가 3차전에는 돌아왔습니다. 복귀해서 도움 2개를 올렸네요. 한편 아일랜더스의 수비수 스캇 메이필드 선수가 1골 2도움 3포인트 활약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는 트리스턴 자리골리가 역시 나와서 26세이브 4실점 승리. 아일랜더스는 2차전에 이어서 세면 발라모프 골리가 나왔는데 22세이브 5실점 패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1패 후 2연승인데요. 시리즈 전적 2승 1패. 피츠버그 펭귄스가 리드를 빼앗아 왔습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 다 한 골차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양팀의 시리즈인데요. 일단 피츠버그 펭귄스 일단은 1차전 패배를 2, 3차전에서 만회를 했습니다. 예, 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둘 다 그냥 호각이었죠.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예.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은 모든 라인이 잘 돌아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라인 깊이를 언제 가져봤는지 싶을 정도로 지금 모든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말킨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제프 카터 선수가 3라인에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피츠버그 수뇌부가 딱 생각했던 공격 라인이 그대로 딱 돌아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제프 카터 선수는 꿀 영입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뭐 워낙에 이 선수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았던 선수기도 했고요. 이제 필리 시절에도 이제 골을 넣는 능력이 또
뛰어났던 선수인데다가 수비적인 능력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3라인 센터로 이만큼 이상적인 선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 피츠버그의 그동안의 약점은 뭐였죠? 3라인 센터입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영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 카터 선수 없었으면은 2, 3차전 다 지는 각이었거든요. 딱 다 지면서 그 뭐랄까 이제 그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딱 뭐 몬트리올이라든지 아일랜더스라든지 이렇게 딱 발목 잡히는 딱 그 그림이었습니다. 예. 그거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차이를 만드는 건 사실은 저는 카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카터 선수만 있었기 때문은 아니고 이게 들어온 게 그만큼 이 좋은 영입이고 좋은 이제 그 팀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했었던 예. 그런 자원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츠버그가 오히려 이전에 뉴욕 아일랜더스가 자주 보여줬던 그런 득점 패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좀 실수 같은 그냥 간단한 요런 실수 같은 거를 공격 지역에서 뭔가 잘 만들어내면서 아주 많은 기회가 없어도 골을 이제 쑥쑥 넣는 요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딱 상대방의 강점으로 오늘 딱 어떻게 보면 강점 대 강점의 대결이 나왔는데 이기는 경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딱 해답을 못 내면서 게임을 딱 말리고 졌거든요. 근데 우리도 돼 이제 딱 이러면서 맞불을 놓고 지금 되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부분이고 경기 주도권도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계속 가지고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전반적으로는 좀 득점에서 좀 앞서는 그런 느낌으로 따라잡히는 뭐 국면도 있었죠. 근데 리드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지금 2차전부터는 아일랜더스가 계속 따라가는 양상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피츠버그 의외로 또 지키는 게임은 또 꽤 괜찮게 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잘 나왔던 경기력이 2, 3차전에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뭐 자리 선수가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선수가 첫 경기 안 좋았거든요. 네. 두 번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게 진짜 이 골리를 믿고 2라운드, 3라운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남은 상대에 비하면 아일랜더스의 공격력은 약한 편이거든요. 예. 이 다음 상대가 워싱턴 아니면은 보스턴이잖아요. 네. 근데 그 팀들이랑 비교하면 아일랜더스 공격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만큼 구멍이 나거든요, 자리가. 그러면은 이 상대를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생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피츠버그 입장에서 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셨던 게 3, 4라인 쪽 자원들의 활약 여부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다,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시고. 예, 뭐 다만, 3라인이 이제 카터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는 네. 그리고 뭐 테너버 선수가 지금 4라인 나오니까 뭐 3, 4라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기여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이제 눈에 띄진 않는데 4라인의 에스턴 리스, 블리게르, 테너브 요 세 명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요 라인이 아마 아일랜더스 이런 뭐 웬만한 라인들이랑 그렇게 밀리지 않고 또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피츠버그의 어떻게 보면 3, 4라인에 대한 의문부호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이제 아일랜더스 상대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가운데 다만 트리스턴 자리 선수에 대한 불안감 안고 가는 피츠버그 펭귄스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뉴욕 아일랜더스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1차전 끝난 이후로는 계속 밀리는 게 먼저 내주고 따라가다가 결국 뒤집지 못하는 그죠? 지금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 저는 리드를 내준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빈틈을 찌르는 능력도 예년이랑 비교해서 조금은 부족한 감이 들고요. 특히 작년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빈틈이 하나 생기면은 그냥 후에 파서 그냥 득점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올해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경기 능력에서. 예. 그리고 지금 이상한 흐름이 계속 관측이 되는데 어떻게 동점까지는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경기 같은 부분이 굉장히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동점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골을 먹혀요. 뭔가 동점이 되면은 선수들이 마음을 놓는 그런 느낌까지 됩니다. 동점까지 열심히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쪽 역전을 시키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만족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경기를 딱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동점골을 딱 허용한 시점부터 다시 피츠버그한테 그냥 얻어맞는 그림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쉽게 실점을 하고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면서 좀 경기가 어려워지는 부분.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아일스가 잘하는 운영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피츠버그가 하는 게 예. 그런 부분이 상대방이 더 잘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도 첫 경기 어떻게 보면은 소로킨 선수가 나와서 이 부상으로 발라모프 선수가 못 나왔는데 소로킨 선수가 나와서 위기가 극복이 됐습니다. 잘했거든요. 39세이브 3실점. 굉장히 잘했죠. 어쨌든 승리가 됐고요. 예. 근데 2차전에 발라모프로 갔습니다. 근데 발라모프가 잘했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발라모프가 너무 쉽게 먹힌 골이 지금 두 경기 연이어서 너무 많아요. 퍽의 위치를 잃는다든지. 예. 그러니까 딱 응당 막아줘야 될 거를 지금 못 막는 그런 양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저는 2차전에 첫 골 내주는 2차전 첫 골도 장면이 그렇죠? 생각나는데요. 예, 네. 오늘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순간 퍽이 어디 있는지 놓치면서 정신 차리니까 네트 안에 딱 들어간 딱 그런 실점들이 오늘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참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발라모프가 스텔라인은 괜찮지만 생각보다 믿음직한 활약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정규리그 때 유독 피츠버그 상대로 부진했었던 발라모프, 뭐 소로킨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 두 골리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했는데 걱정이네요. 예. 발라모프 오늘 또 좋지 않았으면 4차전에 다시 소로킨으로 바꿀 것인지도 좀 궁금해지고. 그러기에도 사실은 네.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플레이오프의 경험 차이도 있고 둘이 뭐 그 정규 시즌에 그렇게 뭐 성적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물론 소로킨이 지랑행이 잘하긴 했습니다만 또 무너질지 어떻게 합니까 사라이네 4차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트로츠 감독도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왜냐면 소로킨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확신한 그런 건 없거든요. 좀 그런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로츠 감독도 제가 생각할 때는 캠벨 감독이랑 좀 비슷한 좀 딜레마에 놓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더스가 과연 4차전 골리 운영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러시아 두 골리가 상당히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 아일랜더스 입장이 될 것 같군요. 이 시리즈 또 4차전 이후 승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2위 워싱턴 캐피털스와 3위 보스턴 브루인스가 만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트 디비전이 계속 다 접전이네요. 이 보스턴 대 워싱턴의 3경기도 대단했습니다. 3경기 다 연장 승부였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차전 워싱턴이 앞서가면 보스턴이 따라붙는 양상으로 2대2로 전개가 됐고요. 연장에서 워싱턴의 닉 다우드 선수의 골든골이 터졌고 최종 스코어 3대2 워싱턴의 연장 승리로 끝났습니다. 워싱턴의 톰 윌슨 선수 1골 1도움 그리고 TJ 오시 선수도 2도움 올렸던 1차전이었고요. 워싱턴은 비테크 바네체크 골리가 부상으로 13분여 만에 교체 나갔고요. 이후에 크레이그 앤더슨 선수는 교체 출장해서 51분여 동안에 21세이브 1실점 승리가 됐어요. 보스턴은 투카라스크 골리가 나와서 29세이브 3실점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2차전 보겠습니다. 1대2로 뒤지던 워싱턴이 가넷 해서웨이 선수의 연속골로 3피리어드 초반에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보스턴이 3피리어드 후반에 테일러 홀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연장 39초 만에 브래드 마샨드 선수의 골든골이 터졌고 최종 스코어 4대3 보스턴이 재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보스턴의 투카라스크 골리가 36세이브 3실점 승리, 워싱턴은 크레이그 앤더슨 골리가 또 나와서 44세이브 4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은 예브게니 쿠즈네초프 선수가 1, 2차전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전은 2차 연장까지 가는 경기였어요. 1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이 앞서가면 보스턴이 따라붙는 양상으로 흘러갔고 스코어 2대2 동점에서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1차 연장 양팀 득점 없었고 결국 2차 연장 초반에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의 골든골이 나왔고요. 보스턴이 최종 스코어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보스턴의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가 2차 연장 골든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기록했고요. 보스턴은 역시 골리 투카라스크 선수가 35세이브 2실점 승리. 워싱턴은 일리아 삼소노프 골리가 나왔어요. 19일 만에 복귀전이었는데 40세이브 3실점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워싱턴은 라르스 엘레르 선수가 부상으로 3차전 결장을 했고요. 하지만 예브게니 쿠즈네초프 선수는 18일 만에 3차전에서 복귀한 모습이었습니다. 3경기 다 연장 승부, 1패 후 2경기 연속 역전승을 가져간 보스턴 브루인스가 현재 2승 1패로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리즈는 지금 3경기 다 아직 어느 한 팀이 2골 차 이상 앞서간 적도 없고요. 그만큼 지금 3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접전에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리즈인데
일단 보스턴이 리드를 잡고 있으니까 보스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세 개의 득점 라인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현재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보스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부터 이제 더블러스크 선수가 3라인, 지금 더블러스크랑 그 코엘 선수를 3라인에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그대로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더블러스크 선수도 지금 득점 기여가 있고요. 1차전에는 완전히 틀어막히면서 패배의 원흉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선수들인데 2차전부터 살아났던 2라인 선수들, 크레이치, 홀, 스미스입니다.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 하셨었어요. 이 선수들이 2차전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역전승 같은 부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골을 많이 터뜨리면서 팀을 2연승을 이끌었죠. 예. 그리고 1라인은 뭐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 2, 3라인이 다 돌아가는 보스턴은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이런 경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2라인부터가 조금은 이제 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화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1라인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라인이 좀 더 주역인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지금 공격에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이제 워싱턴을 상대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팀 전력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보스턴의 수비진이 많이 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부족 같은 게 조금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요 젊은 선수들 주축이 뭐 맥커보이, 카를로, 그리즐리 이런 선수들이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그 2019년 파이널 경험도 있고요. 플레이오프 경험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경험의 부족에 대한 약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스턴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경기 운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라스크 선수도 지금 정도 수준의 활약이라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2라인 활약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요소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 선수들이 올려줬고, 심지어 그동안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부진하다, 그래서 좀 염려를 했었던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도 2차전 3피리어드 후반 그 동점골 때 도움 올려주고 3차전 2차 연장 골든골, 뭐 이런 1골 1도움 활약 잘 돌아가고 있는 보스턴 2라인. 뭐 전체적으로 지금 라인이 안정감 있게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투카 라스크 선수까지 좋은 평을 해주셨어요. 워싱턴 캐피털스, 일단은 한 경기 밀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워싱턴은 사실은 이 시리즈는 보스턴이 잘한 것도 있는데 네. 워싱턴이 못한 게 더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워싱턴 입장에서 1대2 스코어가 나오는 게, 사실 체킹 라인의 분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워싱턴이 굉장히 좋은 흐름 자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킹 라인은 이제 하겔린, 다우드, 해서웨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되는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라인이 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성과도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그 스피드 같은 부분에서 많이 또 도움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올로프 선수가 이 선수들 올라왔을 때는 공격 러시아 확실하게 가담을 하면서 수적 우위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보스턴이 이런 부분에서는 뭐랄까 확실한 대응책을 못 찾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너무 드문드문 큰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치명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그 칼슨 선수가 살짝 그 핀치를 안 들어가가지고 그거 뚫려가지고 실점했었던 실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연장 그 결승골 같은 경우에는 2차전 연장 결승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딜런 선수 그 아주 정확한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딜런 선수가 클리어를 잘못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결승골로 연결이 되고 막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좀 불필요한 좀 부주의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실점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어제 하이라이트 계속 나왔죠. 3차전 그 2차 연장 골든골. 삼소노프랑 그 누구죠? 슐츠가 순간 그 뭐랄까 그 사인이 안 맞아서, 왜냐하면은 삼소노프는 퍽을 처리를 일단 나왔는데 슐츠가 오는 걸 보고 그냥 딱 속도만 딱 죽이고 들어갔거든요. 네. 처리를 안 하고. 근데 슐츠는 그게 보시면은 슐츠는 반대쪽 엣지를 딱 잡으면서 이쪽으로 틀어서 퍽이 이쪽으로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이쪽으로 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가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그냥 퍽을 향해 그냥 돌진을 했죠. 근데 그게 골로 연결이 됐는데 커뮤니케이션 미스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큰 실수가 나왔죠. 게임 졌죠. 오베치킨이 그렇게 화내는 거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료를 향해서 그렇게 그 러시아어로 굉장히 그런 욕설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예요.
삼성오프가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괜찮게 잘했는데 이 뭐 이렇게 이런 거 실수 나오면은 이거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복귀전이었는데. 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40세이브 3실점이에요. 잘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거 삼성오프 선수 활약이 없었으면은 1차 연장이 끝났을 겁니다. 네.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2차 연장이 졌는데 더 안 좋은 그림으로 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그 자신의 지역에서 계속 큰 실수가 나오면서 그게 큰 골로 연결이 되는 부분. 그리고 리드를 너무 못 지킵니다. 이 팀. 딱 좀 굉장히 강하고 컨텐더급의 팀이라면 딱 리드를 딱 잡았을 때 쭉 지키고 팍팍 그런 가는 느낌이 없어요. 워싱턴이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제로 남았던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지난번 1라운드 프리뷰 때 이현숙 기자님이 지적하셨던 그 양 팀의 변수들 가장 정확하게 승부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스턴의 아까 말씀드린 2라인 지금 뭐 2, 3차전 승리로 이어졌고 그리고 워싱턴의 이 골텐딩에서의 의문점 이 부분이 여기도 지금 좀 고민이 되겠어요. 일단 그렇죠. 바네체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상으로 지금 나가버렸고 부상으로 나가고. 예. 급히 들어온 앤더슨. 하지만 이제 3차전에 삼손오프 돌아왔는데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고. 그렇죠. 삼손 네. 그 앤더슨도 네. 스트라이는 괜찮은데 큰 실수 진짜 많았습니다. 네. 경기에서. 그래서 이 지금 라비올레 감독도 누구 써야 되는지 진짜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이건 3명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바네체크 부상 정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죠. 예, 뭐 데이투데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네. 상세한 건 사실 플레이오프 때 거의 안 나옵니다. 부상은. 시즌 아웃 부상이 아닌 이상은 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뭐 데이투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언제 복귀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일단 삼손오프라도 좀 돌아와서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잘해서 다음 경기 삼손오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바네체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쨌든 또 앤더슨이 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백업으로 앨런스는 네.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굉장히 세 경기 다 연장 승부였기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과연 누가 웃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스트 디비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 보겠습니다. 가장 늦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들어간 디비전이죠. 결국 정기리그 순위가 다 결정이 됐어요. 이번 주에 5위 캘거리, 6위 오타와, 7위 밴쿠버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상위 4팀 플레이오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보겠습니다. 1위 토론토 메이플립스 대 4위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시리즈. 오늘 1차전이 있었네요. 이 두 팀이 1979년 이후에 42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1차전 보겠습니다. 1피리어드에는 몬트리올의 선제골이 있었고 2피리어드에는 토론토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1대1 동점으로 진행이 되다가 3피리어드 중반에 폴 바이런 선수의 쇼텐디드 골로 몬트리올이 다시 앞서갔고요. 그게 결승골이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로 몬트리올이 이겼습니다.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돌아왔습니다. 4월 19일 이후에 31일 만에 복귀를 해서 35세이브 1실점 승리로 이어졌고요. 토론토는 잭 캠벨 골리가 나왔는데 28세이브 2실점 패전이 됐네요. 그리고 몬트리올의 수비수 시어 웨버 선수도 4월 28일 이후에 22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반면 토론토의 공격수 존 터베리스 선수가 1피리어드 초반에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지금 나가는데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전 원정 1차전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이기고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토론토 진짜 뭔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팀은. 몬트리올부터 해주세요. 예. 이겼으니까. 몬트리올은 감독 교체도 변한 게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변한 게 없으니까 작년에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양상 자체를 잘 재현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일단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골 다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가 만들어졌죠. 그런 부분이 작년에 진짜 강팀을 때려잡을 때 그 느낌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강점이라든지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뭐 지금 감독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작년의 강점도 그대로 그냥 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네. 양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프라이스가 오늘 복귀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 괜찮았습니까?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예, 28세이브 1실점이죠. 프라이스가 키라고 보셨는데. 예. 네. 결국 이게 됐으니까 버티는 운영이 가능했고요.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었고 웨버 선수가 100%가 아닌 게
웨버 선수가 보통 나오면은 1, 2라인 선수들이랑 적극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3라인을 밀리면서 100%가 아닌데 이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좋았던 그런 웅크렸다가 찌르는 게 잘 먹혀들고 있다. 토론토한테도 여전히 잘 먹힌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그림 때문에 토론토가 몬트리올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고전할 수도 있다. 예. 근데 뭐 그냥 지금 그대로 결과가 1차전 나와버렸습니다. 토론토가 홈에서 1차전을 내줬습니다. 물론 저쪽에 뭐 골리부터 해서 복귀 자원에 좀 플러스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강력한 득점력을 자랑하던 토론토가 한 골 넣고 졌다. 이게 좀 뭔가 좀 불안감이 생기는 1차전인데 토론토의 1차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팀 진짜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이 변한 거라는 거는 과거 플레이오프 모습? 3년 동안. 예. 지금 작년에 그 콜럼버스한테 졌잖아요. 예. 그거랑 지금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좀 불안한 건 있었죠. 터베리스 선수가 그 넘어진 이후에 페리 선수가 무리에 부딪히면서 그 머리 쪽에 그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이후에 그 칠려 나간 부분, 그런 불운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충분히 많은 골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진의 깊이를 가진 게 토론토입니다. 네. 근데 완전히 틀어막혀 버렸죠. 막 피리어드별로 슈팅을 봐도 막 그렇게 다른 팀처럼 막 19대 4 막 이런 정도로 앞서 나가는 피리어드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격 부분도 안 먹히고요. 득점도 안 나왔고요. 페널티 굉장히 많이 하면서 파워플레이 기회 어마어마하게 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여요. 진짜 토론토가. 심지어 파워플레이에서 결승골을 내줘버리니 이거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상 자체는 지난해 콜럼버스에 틀어막힐 때랑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거든요. 네. 진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같은 경기 양상이. 물론 뭐 그 어떻게 빵빵빵 터지는 게임은 이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임을 이기는 걸 보여줘야 플레이오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그런 모습을 해결을 못하는 게 1차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좀 많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1패라고 봅니다. 1차전만 봐서는 이 시리즈 결과를 또 예측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토론토가 생각보다 지금 불안감을 노출한 1차전의 느낌이라 물론 이제 아직 2차전 이후에 6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뭐 아직 경기는 많이 봐야 남았습니다. 되겠습니다. 일단 몬트리올 대 토론토의 승부, 42년 만에 맞붙은 이 승부도 주목이 되는데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드먼턴 오일러스 2위 그리고 3위 팀 위니펙 제츠의 대결입니다. 여기가 1차전을 먼저 했는데 보죠. 이 피리어드 중반에 에드먼턴의 선제골로 에드먼턴이 앞서 나갔는데 위니펙이 곧바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균형을 맞췄고요. 1대1에서 3피리어드 중반에 도미니크 토니나토 선수의 골로 위니펙이 역전을 했고 이후에 엠티넷 골 2골을 추가했어요. 최종 스코어 4대1로 위니펙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니펙의 도미니크 토니나토 선수가 3피리어드 역전 결승골을 넣었죠. 플레이오프 자신의 데뷔 첫 골이었어요. 올 시즌에 플로리다에서 위니펙으로 이적해서 정규리그 2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도움 1개밖에 없었던 선수가 1차전 자신의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로 역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에드먼턴의 예스의 플리오에르비 선수도 1차전에서 자신의 플레이오프 데뷔 NHL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었고요. 위니펙의 코너 헬러버 골리가 32세이브 1실점 승리, 에드먼턴은 마이크 스미스 골리가 18세이브 2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위니펙의 피에르 릭 디부아 선수가 1차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니펙 제츠가 1차전 원정 경기 역전승을 거두고 기선을 잡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상을 뒤엎은 굉장히 인상적인 승리였습니다. 위니펙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습니까? 그냥 뭐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사실은 이 팀의 셧다운 라인도 없고 수비진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규 시즌에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플레이오프 들어오니까 마크가 딱 철저하게 따다닥 붙으면서 조직적으로 딱딱 마크가 들어가고 두 선수가 무득점으로 묶이면서 그냥 경기가 쭉 넘어와 버렸죠.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 1차전 0포인트. 그렇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2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톱6의 핵심 자원 2명이나 빠졌는데도 이겼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디보아 선수랑 엘레르스 선수도 빠졌거든요. 이 2명 빠졌는데도 이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승리라고 보고요. 에드먼턴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한 점 차 경기 패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올 시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가 위니펙을 상대로 무득점 한 경기나 한 경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위니펙을 상대로 특별히 약했던 선수들이 아닌데. 아닙니다. 그냥 네. 그냥 폭발시키면서 그냥 네. 초토화시켰죠. 근데 두 선수가 올 시즌 같이 무득점이었던 경기가 8경기 있거든요. 네. 2승 6패예요. 56경기 중에 8경기 있는데 그 경기 결과가 2승 6패.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넣으면 이기는 거고 못 넣으면 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2승 6패니까 뭐 못 넣어도 이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둘 다 못 넣어도 이기는 굉장히 승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이 의장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막혔으니까 지는 거죠. 네.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스미스가 불안했습니다. 이 경기. 첫 실점 그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동점 되고 이상하게 어정쩌정 두 번째 골 먹히고 그냥 틀어 막히면서 졌잖아요. 참 그런 부분이 스미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규 시즌 그런 흐름이 나와야만 헬러버그는 잘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딱 비교가 되면서 헬러버그랑 적어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비슷하게 못 갔습니다. 이번 경기를. 그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좀 팀의 사기를 꺾을 만한 그런 좋지 않은 실점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 안 좋은 흐름이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좀 위니펙의 첫 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확실히 상대방이 이제 딱 지역에 들어왔을 때 딱 마크가 딱딱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조직적으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네. 확실히 폴 모리스 감독도 오래 해먹는데 이유가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역시나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정규리그 상대 전적 2승 7패를 뒤엎을 수 있을 것인가. 위니펙이 일단 1차전에서 보여줬는데 에드먼턴이 일격을 당했습니다. 홈에서. 일단은 뭐 두 에이스가 막혔다는 게 커 보이고 마이크 스미스 선수도 좀 중요한 관건이 될 선수였는데 그럼 뭐 1차전 리바운드 골 내주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았어요. 예. 자, 에드먼턴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에드먼턴은 두 잘해야죠. 두 명? 두 명이 그 두 명? 잘해야죠. 사실은 두 명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갈랐다가 뒤에 이제 역전 허용하고 붙였거든요. 근데도 네. 성과 둘 다 못 봤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대비책을 생각하기가 좀 힘들 텐데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에드먼턴은 해줘야 될 선수가 해줘야 된다. 이거 하나가 그렇죠. 가장 간결한 명확한 답인 것 같네요. 사실은 거의 뭐 네. 전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두 선수. 80%가 한 60% 정도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네. 2차전부터는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이 깨어날 것인지 못 깨어난다면 에드먼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못 같습니다. 깨어나면 또 바로 아웃이죠. 작년처럼. 네. 여기도 뭐 남은 시리즈 기니까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중간 점검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고요. 다음 한 주가 지나면 끝난 시리즈도 있을 거고 안 끝난 시리즈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한번 한 주 동안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73회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밤에 IIHF 월드 챔피언십 시작하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인데 그렇습니다. 개막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NHL 보시고 밤에는 월드 챔피언십 보는 그런 일정이 또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네요. 그냥 월드 챔피언십 딱 키면은 이제 그 다음 날 낮까지 못 자는 상황 보통은 또 펼쳐집니다. 네. 그런 상황. 네. 이현수 기자님의 뉴트럴존 블로그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리뷰 올라오고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과 성원을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박힘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74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